저는 초망원 렌즈를 통해서 북중 국경에서 북한을 주로 바라봤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자유롭게 돈을 벌어서 자유롭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네, 강주원 박사님 강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재를 이야기할 동안 북한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의미 있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강동환 박사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네, 북중 국경에서 바라본 북녘과 북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이 강연이 지난 다음에 우리 패널분들 모시고 우리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동환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의 강동환입니다. 앞서 강주원 교수님의 발표 너무 잘 듣고 또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북한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선이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북중 국경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면서 북한 사람들과 만나고 또 그 가운데서 인류학적 관점에서 우리 강주원 교수님이 발표를 주셨다면 저는 약간 정치학적인 북한학적인 관점에서 이 북중 국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북한을 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는데요. 제 강의의 요약을 먼저 좀 드리면요. 북한과 평양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평양공화국이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저는 초망원 렌즈를 통해서 북중 국경에서 북한을 주로 바라봤습니다. 이 초망원 렌즈는 새를 찍는 렌즈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세밀하게 북한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강주원 교수님께서 계셨던 단둥 앞에 신의주인데 저는 단둥에서부터 출발해서 한반도 제일 북단인 함경북도 온선까지 약 1,400km를 직접 다니면서 망원 렌즈로 북한의 모습을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중 국경 지역에서 바라본 실제 북한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강의의 핵심이고, 또 하나 중국에서 만난 탈북 여성 100명을 제가 직접 중국에 가서 만났는데요. 역시 왜 중국에 나왔을까? 올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해석들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강정 교수님께서는 10만 명이나 되는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다면 과연 그들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가입니다.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평화로운 일상적인 공간이 될 수 있지만 제가 만난 탈북 여성 100명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는 북중 접경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북중 국경이라고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서독 접경 분단되었을 때 이 동독은 국경이라는 표현을 썼고 서독은 접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동독은 엄밀하게 동독과 서독이 분리된 두 개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서독은 내독 문제로 봤기 때문에 이 접경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저희가 접경과 국경에 대한 구분들도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발표드릴 핵심적인 요약이고요. 제가 다녔던 길입니다. 파란색 라인이 바로 우리 강준 교수님이 계셨던 그 단둥 앞에 신의주이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함경북도 온선까지, 사실 저기 훈춘까지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는 거기까지 약 1,400km를 주로 다녔고, 이 빨간색 라인은 많은 한국 사람들이 북중 국경이 아닌 백두산 관광을 갈 때 주로 타고 가는 라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란색 라인을 타고 가면 차에서 북한을 쉽게 볼 수가 있고, 빨간색 라인은 뭐 북한을 본다기보다는 백두산 관광을 주로 가는 용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정 교수님만큼 저도 책을 조금 썼는데요. 평양 밖 북조선, 또 그들만의 평양, 그리고 평양 882.6km라는 책입니다. 책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목을 보시면 반드시 평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저도 약 15년 전에 평양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여기 책에 평양이라는 단어가 3권 다 들어가지만 어떤 책에도 평양의 모습은 없습니다. 평양이 아닌 북중 국경에서 바라본 다른 지역의 모습들을 주로 저는 카메라에 담을 수가 있었는데요. 역시 앞서 강정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신의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강정 교수님이 찍은 사진과 제가 찍은 사진의 모습은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여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역시 이 아파트도 아까 강정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진과 동일합니다. 이 아파트를 제가 지을 때부터 이 단계별로 사진을 좀 남겨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동그랗게 이 생긴 아파트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한국에도 저렇게 생긴 아파트가 없는데 야, 북한에 훨씬 더 아파트가 좋네라고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이렇게 단층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저렇게 둥그런 형태의 아파트가 세워졌고 아까 완성된 것은 우리 강 교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보고 많은 분들이 심지어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야, 북한의 경제가 너무 좋아지고 있고 김정은 시대 들어서 획기적인 변화다. 그리고 가장 단적으로 이 아파트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를 볼 때 여기 아파트를 이제 확대를 해보면요. 이 부분이 바로 그 한 단면을 제가 망원 렌즈로 확대를 한 겁니다. 구호가 있죠. 천년 책임 만년 보증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천년 책임 만년 보증. 이거는 김정은 시대의 모든 제품들의 질 제고를 위해서 나온 선전 구호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만년 동안 보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파트를 지으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건설하고 있는 수준을 보면 아주 열악한 수준입니다.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이 장면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과연 정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외형으로 보이는 이 둥근 아파트의 외형과 실제 북한의 모습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여기에서 제가 이 제일 꼭대기입니다. 이 둥근형 아파트의 지금 제일 꼭대기 사각형 부분인데 여기를 망원 렌즈로 확대를 해서 보면 실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안전줄은 단 한 줄입니다. 여기가 36층 아파트라고 알려져 있는데 36층 이 꼭대기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북한 당국이 김정은의 교시에 의해서 제시한 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악한 상황 속에 인민들이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이 아파트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인 거지 이 아파트의 외형이 둥글고 한국에도 전혀 없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대북 제재 이후에도 여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정치학적 관점에서는 다른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이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 규약보다 더 앞서 있는 건 김정은의 교시입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요. 김정은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 되는 것이라는 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역시 제가 북중 국경에서 찍은 사진인데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 만세라는 아주 큰 구호가 있고 또 밑에도 구호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가운데 부분인데 이 가운데 삼각형으로 보이는 것이 일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이고 아래쪽에 보이는 것이 공공 건물입니다. 심지어 이거는 모자이크 벽화라고 얘기하는 북한의 정치적인 상징물입니다. 이 도시가 광산촌입니다. 자강도 중강진에 있는 3월 5일 청년 광산촌이라고 부르는데 역시 이 사진만 보고도 많은 분들이 야 북한의 경제가 저렇게 대도시도 아닌 시골에 광산촌에 저렇게 집들이 좋나?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사진을 제가 밤에 촬영을 하면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모습이죠. 어디에만 불이 들어왔을까요? 제일 윗부분에 선전구호, 아래쪽에 나란히 세워져 있는 정치적인 상징물, 공공 건물에만 네온사인이 들어왔고 가운데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은 다 불이 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야간 사진을 보고 또는 만약에 앞서 이 사진을 보지 않고 이렇게만 봤으면 야 북한에 저렇게 시골 마을에도 네온사인이 들어오고 전기사정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에는 불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늘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하나의 시각으로 왜곡해서 본다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진만 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 모습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외형으로 보이는 것 안에 감추어진 것들을 해석하는 것이 연구자들의 몫이자 고민이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보면 강정 교수님의 고민과 저의 고민이 늘 같은 라인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같은 곳을 가지만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들고 역시 이런 건축물이 있습니다. 북한의 모든 행정구역에는 반드시 정치적인 상징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모자이크 벽화라고 부르는 거고 요거는 영생탑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은 죽었죠. 그런데 이 영생탑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 탑을 훼손하면 정치범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게 북한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마을에도 반드시 이렇게 모자이크 벽화가 생겨납니다. 최근에는 김정은의 벽화가 이제 드디어 나타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제가 휴전선인데 우리 강정 교수님께서 휴전선엔 철조망이 없다 이런 책도 최근에 발간하셨는데 저도 작년에 이 통일전망대에 가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중 국경을 갈 수 있는 길이 막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접경을 이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역시 망원렌즈로 찍어보면 이렇게 구호가 세워져 있고 이게 바로 영생탑입니다. 어떤 곳에도 반드시 저 영생탑은 세워져 있습니다. 북한 여성들의 삶이죠. 이렇게만 보면 뭐 굉장히 색감도 화려하고 북한 여성들이 뭐 강변에 나와서 빨래하고 한국도 60, 70년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겨울에 찍으면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중에 한 분을 제가 학대를 해봤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얼음 위에서 빨래를 하고 있고 이날 제가 촬영할 때 기온이 영하 25도 정도였습니다. 체감 온도를 감안하면 영하 30도의 추위입니다. 지금 한국에 어디에서 이렇게 물 한 동이를 구하기 위해서 한겨울에 압록강변에 나와서 물을 길러 가는 모습이 있습니까? 물론 한국에서 60, 70년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랬다라고 아주 이해할 수도 있지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특히 이 모습은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북한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평양에 이렇게 건물이 있죠. 만경대 학생 소년궁전. 여기에서 북한은 선전합니다. 동아세계에 들어갔다 나온 것만 같고 아이들의 궁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평양이 아닌 북중 국경의 아이들은 어떻게 살까? 트럭에 실려서 일을 하러 가고 있는 북녘의 아이들입니다. 이거는 농촌 동원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아주 아름답게 북한의 아이들이 농촌 체험을 하러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그걸 농촌 동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장면을 제가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북한의 아이들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되고 역시 강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순간적으로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동상이 있죠. 이 동상은 14살 때의 김일성의 모습입니다. 북한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김일성이 14살 때 평양에 만경대 고향집을 떠나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길을 지금도 아이들이 걷습니다. 어떻게 해요?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가는 길이 400km입니다. 천리행군을 하는 거죠. 한국은 지금 군대에서도 천리행군 하지 않습니다. 군인들도. 그런데 14살, 15살 된 아이들이 천리행군을 합니다. 여전히. 그리고 가는 길에 수경도 하고 군사훈련도 받고 있는 거죠. 철조망에서 제가 촬영한 모습입니다. 이 철조망은 당연히 북중 국경에서 탈북을 방지하거나 또는 경계를 위해서 세워놓은 거죠. 그런데 관역지가 중국을 향해 있습니다. 군사훈련을 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는 거죠. 철조망에 달아놓은 군사 관역지입니다. 변화의 주체입니다. 이건 제가 장마당의 모습을 촬영을 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북한이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 강정 교수님께서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김정은과 북한 정권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북한 주민들의 자생적인 변화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장마당을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을 제가 한번 잘라서 확대를 하면 이런 모습이죠. 뭐가 보입니까? 수박도 있고 파도 있고 무도 있고 뭐 과일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전자저울이죠. 전자저울을 놓고 물건을 판매한다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사회주의 체제에 배급을 주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을 통해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수요와 공급이 나타나고 있고 이 장마당을 통해서 사람들의 거래와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 주목을 합니다. 북녘으로 가는 길이죠. 역시 강정 교수님께서 늘 계셨던 바로 그 단둥입니다. 저 역시도 중국 신양에서 대한항공과 고려항공 비행기를 같이 봤을 때 그것을 아주 평화로운 일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분단의 어쩔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길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왼쪽의 길은 지금 다니고 있는 길이죠. 강정 교수님이 주목하는 길이 이 길이라면 저는 옆에 끊겨진 길을 주목을 합니다. 분단 해안이 그렇게 잘려 있다라는 그 현실을 우리는 결코 평화롭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오가는 기차고 두만강 건너 고향을 바라보는 탈북 여성입니다. 저랑 함께 같이 가서 두만강을 봤습니다. 남한에 와서 북한에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국화꽃 한 송이라도 두만강에 드리고 싶어서 같이 간 겁니다. 이 여성이 바라보고 있는 집 여기가 고모네 집입니다. 자기가 탈북하기 직전까지도 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 안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국화꽃 한 송이를 두만강에 띄우지를 못했습니다. 접근이 안 되니까요. 그게 분단이고 그게 아픔의 국경입니다. 그것이 결코 평화로운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엄마의 엄마라는 책을 제가 썼습니다. 중국에서 만난 탈북 여성의 100명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1분 내로 정리할 텐데요. 그들은 20대와 10대 때 팔려왔습니다. 제가 만난 100명 가운데 60, 70%가 다 10대와 20대의 나이에 팔려온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남한에 온 탈북민이 3만 5천 명 정도가 되는데 70%가 여성이고 그 70% 여성 가운데 다시 7, 80%는 바로 중국에서 이렇게 살다가 온 분들입니다. 10만 명이 있는 단둥의 북한 사람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저는 중국 내륙에 있는 이 탈북 여성,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들, 통계도 잡히지 않는 약 10만 명으로 추산하는 그 여성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엄마와 딸입니다. 딸이 14살 때 엄마랑 함께 팔려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내용이 없지만 제가 덧붙이면 지금 러시아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건설 노동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강정 교수님께서 국제시장을 찍을 수 있는 주인공이 몇 명이냐 말씀하셨는데 단 하나의 질문을 저는 더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러시아에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 그리고 이렇게 팔려온 중국에 있는 북한 여성들 그들이 자유롭게 돈을 벌어서 자유롭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저는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의미 있는 시간에 토론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